자, 이번 시간은 제2장 사회복지조사 연구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방법론 하면은 우리가 사회조사 일반 연구방법론은 다 그렇지만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방법론들은 크게 이제 연구방법론, 사회과학에서의 방법론은 질적 연구하고 양적 연구가 크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질적 연구 방법은 우리가 이제 주로 귀납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양적은 이제 우리가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이기 때문에 연역적 방법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적은 주로 뭘로 하냐, 이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양적으로 얻은 자료를 통계 처리해서 그 결과를 좀 얻어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기납적은 이제 주로 관찰이라든가 아니면 면접, 어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죠. 해석. 그죠? 해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해석학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질적 연구 방법을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은 여러분이 대부분 이 연구 방법론은 뭐에 대해서 다룰까요? 주로 이 양적 연구 방법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부분, 제가 여기 보면은 차례에서도 예를 들어서 신뢰도와 타당도, 그죠? 신뢰도와 타당도, 신뢰도, 타당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표집이 중요하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설계라든가 표본 오차 오차 이런 내용들, 그죠? 그 다음에 척도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죠. 이게 다 어디에 관련된 내용들이냐? 다 영적 연구, 양적 연구에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만들 때 얼마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설문지를 만드냐. 이 설문지를 만들 각 구성하고 있는 질문이 이제 척도로 그죠? 만들어지죠. 그래서 4가지 척도로서 이런 것을 만들고, 그죠? 그래서 이런 설문지를 그러면 우리가 이 전부를 다 조사하는데 전부를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샘플만, 그죠? 이거를 이제 표본이라고 하죠. 표본을 샘플만 모집하는 방법, 그걸 표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계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다라는 측면에서 양적 연구들을 다룹니다. 자, 우리가 기납적인 부분은 이제 어떤 특별한 케이스,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사례들을 관찰을 한다든가 면접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얻은 그 자료들을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해 가지고 해석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질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학자들은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양적 연구가 보면은 이것도 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타나죠. 이런 여러 가지 오차들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또 이거는 좀 표면적인 측면, 연구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표면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런 반면에서 질적 연구는 그 자료에 심도 있는 자료들을 캐치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의 문제점을 또 보강할 수 있는 게 이제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요즘은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이 굉장히 또 이렇게 좀
뜬다고 할까나 뭐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양적 연구의 부분에서 방법론에서 이것을 배우지만 또 질적 연구도 이 책 속에서 한 3분의 1 정도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배우고 접근한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의 그 목적을 보면은 이제 네 가지 측면이 있죠. 보고를 하는 측면.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왜 하느냐라는 그 연구 수행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자료가 이렇다 해가지고 이제 발표하고 요약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적인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고적인 측면에서는 결과를 추론이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단지 자료를 요약 정리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형태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보고 수준으로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술적인 측면. 이 기술적인 거는 여러분이 자료를 요약해가지고 정리하는데 자 100%다. 우리가 여기 한 반에 60명 있다. 그럼 남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표현할 때 그리고 노인이 몇 분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사회복지에서 보면 노인 인구가 몇 %냐, 이렇게 했을 때 몇 %를 이렇게 딱 오면은 몇 %는 뭐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이제 통계값이라든가, 그죠? 통계로 처리한다던가 어떤 빈도로 처리를 한다든가 백분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은 자료를 굉장히 요약을 딱딱 정리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들이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이런 현상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술적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왜 노인이 몇 %를 찾자면 왜 노인이 몇 %냐, 원인이 왜 그런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밝혀내지는 않죠. 단지 몇 %다, 노인 인구가 몇 %다, 이런 그 백분열 측면,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이란 거는 그 원인이 인과관계, 인과관계. 설명하면 여러분이 무조건 인과관계다라는 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란 것은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추측적인 통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예측이죠. 인간이란 여러분은 다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과학적으로 자주 쫓아다니는 데가 어디죠? 네, 점보러 가죠. 왜?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의 미래가 어떤가? 근데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행동을 왜 하는가? 우리가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뭔가를 알아내면은 내가 미래에 대해서 노인의 때 어떻게 돼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노인의 삶, 어떤 삶이에요? 행복한 삶. 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인과관계죠. 원인을 그러면 이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 때 행복해요? 바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 경제적 경제, 돈이란 부분. 돈 많으면 행복하다. 그리고 또 노인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이죠, 건강. 건강. 그래서 이 노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원인이 뭐냐 따져보니까 경제하고 건강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잘 갖추고 있으면 굉장히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더라. 그러면은 이 결과, 설명적인 측면이죠. 그러면 이 결과를 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요거다라는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럼 이게 또 뭐예요? 이 결과를 알면은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측, 그죠? 그래서 예측적인 측면. 그래서 내가 노인이 될 때 행복하려면은 이런 경제하고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걸 잘 쓰면은 나의 미래의 노인의 삶은 참 행복해질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하면은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우리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하고, 미래를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이런 측면,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구 방법론이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 방법론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은요. 늘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죠. 경험주의적 방법, 그죠? 경험이란 거죠. 경험이란 건 뭐 인간이 해보고, 그죠? 거기서 어떤 그 법칙을 발견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경험주의적 방법론을 주로 사용한다. 이건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그게 하나의 과학 지식으로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현상에 대한 법칙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사회과학은 95%만 해당돼도 과학으로서 인정을 받죠. 물론 더 낮게는 90%까지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통상적으로 95%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작용을 기초로 한다. 종합적인 접근 방법, 즉 간주간적이다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연구 방법의 특징이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조사, 사회복지조사, 그렇죠? 우리가 이 사회과학으로서의 조사를 얘기한다면 사회복지도 좀 더 사회과학 조사에서 좀 더 사회복지 영역으로 한정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사회과학 조사의 특징들하고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는 은용과학이기 때문에 은용조사이면서 또한 순수조사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사를 명하냐 하나의 사회를 문제점을 개량시키는 이런 측면에서의 조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계획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책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사회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욕구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평가적 특성이 있다. 사회복지는 어떤 프로그램 시행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평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시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의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상자들에 대한 이런 관계성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이제 시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과학적이다라는 이런 부분에서의 사회복지의 특징들을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의 한계, 사회복지의 한계는 사회과학의, 자연과학에 비해서 사회과학의 한계점하고, 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연과학은 물질적인, 그 다음에 자연의 현상을 파악한다면 사회과학은 주로 인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간에서 나타나는 부산물, 이런 것들을 다, 사회과학의 한 측면으로서 이해해 본다고 하면, 자연과학에 비해서 상당히 어때요? 자연과학은 어떤 특정한 고정화된 틀이 있다고 하면 사회과학의 인간들은 어때요? 이 관찰 대상 인간이라고 하면은 특히 사회복지, 그 사회과학에서의 사회복지는 주로 다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인간을 다루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요? 대상이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유동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 사회복지 조사의 한계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 그죠? 사람마다 그 경험이 또 다 틀리고요.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우리가 시야가 어떤 걸 관찰한다면은 그죠? 뭐 눈이 아무리 좋아도 뭐 수백 미터 이상의 그런 것들을 관찰하기가 힘들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 그래도 우리가 냄새 맡는 영역, 그 다음에 맛을 보는 영역, 귀에 들리는 영역이 한정돼 있죠. 뭐 우주까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별나라까지 세부적으로 관찰할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 경험의 한계 를 극복하기가 힘들죠. 이런 제한성 때문에 사회복지로서의 한계점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윤리성.
자, 사회복지는 굉장히 윤리에 제약을 참 많이 받습니다. 어떤 특히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를 연구한다. 그러면은 이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 우리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이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명부라든가 명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막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갖는 거기서 나타난 어떤 자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윤리적 문제가 많이 내포돼 있죠. 이런 윤리적 문제는 상당히 자연과학도 있지만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제 시대의 의안부 할머니들, 그죠? 이 할머니들의 삶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안쓰럽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했을 때 그 할머니들은 자기네들의 그런 여러 가지 과거가 본인들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수치감이 있죠. 그래서 손자들한테도 숨기고 가족한테도 숨기고 그렇게 삶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런 것이 어떻게 돼요? 다 밝혀져야 되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나는 이거는 그냥 과학적 연구로만 쓰고 그런 걸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과학이라는 건 뭐죠? 아니,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움을 주고 한다면 도움을 주는 걸로 밝혀내고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그냥 아무 적용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면 또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초에 연구하고 연구의 목적 이런 것들이 어떤 또 연구 대상자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연구 의도와 방향하게 틀리게 나타나는 이런 윤리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내포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한다. 그 자체도 또 윤리적인 문제에 가장 이렇게 내포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릭이, 음주운전이 어떤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한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동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사람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인간 자체가 하나의 연구의 목적으로서 사용된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제약회사들 같은 데서 임상실험할 때, 그죠? 약품의 임상실험할 때, 이것도 윤리성하고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약품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간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윤리성.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과 비용의 제약,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데서 조사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 비용이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또 비용도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제약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또 완벽한 조사를 못 하죠. 완벽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면은 너무 많이 걸리면 또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제한, 그 다음에 개인의 선호 가치가 다 틀리다는 점, 그 다음에 정치 문화, 이런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제약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의 윤리성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질적 연구든 양적 연구든 설문조사할 때도 앞에 보면 이 연구는 뭐 하면서 어떤 각서를,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설문조사를 받을 때도 각서를 받고 이거를 이 용도에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은 미진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연구 대상을 삼는 거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이 연구가 참여되고 네가 연구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꼭 고지해야 되고 승낙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윤리성 문제에 굉장히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 부분도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년 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쭉 이렇게 보시고 검토만 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